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도 국민이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쿠팡 2차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유출 사고 자체 조사를 두고 국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물러났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매일매일 불거지는 갑질과 특혜 의혹, 특히 어제 공천 언급 녹취까지 공개되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이딴 의혹에 고개 숙여 사과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왔지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거취를 결단한 겁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 국면에서 원내 지도부 공백을 맞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정치적 해결로 끝낼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고했다고 짧게 언급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고발된 김 의원과 가족들 사건만 적어도 6건인데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고발된 김병기 의원과 가족들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자녀들의 일명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듣고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두 의원이 해당 사실에 대해 논의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은 공천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본관이 간사 신분이면은 오히려 공천을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이나 공천 배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태와 관련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결국 사퇴를 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사퇴는 안 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늦게 원내대표실에서 참모들과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태의 가장 큰 배경이 궁금한데 어제 나온 보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잠시 좀 살펴보면요. 네. 우선 대한항공에서 받은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이용했다거나 또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 또 국정원에 근무하는 자녀의 업무에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을 활용했다는 의혹 등 10여 건이 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묵인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측은요.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이 의혹 자체가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이 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청와대의 반응과 당에서의 여러 가지 반응, 이 부분들이 압박이 됐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정청래 대표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고 지도부에서도 이 정도의 의혹이면 직을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고한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결국 166명이나 이끄는 여당의 원내대표직을 더 이상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원내 지도부 의원들에게 사퇴의 뜻을 전하면서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권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해보려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 원내대표직을.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김 원내대표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자신의 아내가 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가 카드를 쓴 줄 알고 나도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쓴 카드가 아니었다면서 언론에 나왔던 자신의 녹음은 사태 파악을 했던 그 초반이었다고 했고요. 또 여러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풀고 싶다.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낸 것 같은데 네.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김 원내대표도 의혹이 있는데 정청래 원내대표가 당 윤리감찰을 지시한 건 강선우 의원만 지시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우선 이 김 원내대표도 당시에 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요. 네.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를 하셨으니까 그 당장 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강 의원을 먼저 조사를 한 뒤에 추후 김 원내대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거대 여당에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1일이면요.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김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약 5개월 정도를 맞는 거기 때문에 1년을 원래 생각을 하고 도전장을 내밀었던 의원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선출되게 되면 상임위 배정권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또 일부는 이 5개월도 채 안 되는 원내대표라도 현재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면서 계속해서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인데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빨간색도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출근길에서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방파성에 매몰되어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논란을 의식한 듯 빨간색도 국민이라며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후보자를 맹 비난하면서도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쇄신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배신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초재선 의원들은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공식 출범시키고 당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될. 특히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며 장동혁 대표의 변화와 쇄신을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2의 이해운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실제 당내 최다선인 육선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설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무총리설 등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수 인사 차출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운 전 의원은 당과 보수 진영 내에서 충성도가 높았던 인물이라며 윤 어게인을 외치던 사람마저 떠났다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이해운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위기감이 실제 당의 노선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연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여러 계정을 활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수의 비판글을 올려 여론을 선동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무위는 동일한 IP 2개에서 87.6%의 댓글이 작성됐고 이 IP를 사용한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한 점에서 여론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의견 표명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마치 수많은 당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조잔디를 깔고 이게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무위는 이의 제기 가능성을 감안해 징계 권고 없이 조사 결과만 윤리위에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문제라고 직격했고 친한계는 정치적 상처를 내기 위한 결과라고 맞받으며 계파 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당 차원의 징계가 이어질 경우 당내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꼼수 보상 등에 대해 공세를 높였지만 헤럴드 로저스 쿠팡 사장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없이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시작부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최 위원장이 정확한 통역이 필요하다며 동시통역기 착용을 요청하자 로저스 대표가 통역사는 문제가 없다며 거부한 겁니다. 쿠팡이 내놓은 5만 원 고객 보상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불출석하겠다는 것과 판촉행위에 불과한 이런 꼼수의 이런 보상 방안을 제시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추가적인 신규 보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범석 의장 등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오늘 국회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명령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원이 내놓은 입장과는 다른데 청문회에선 또 문제가 된 노트북 포렌식 과정에도 국정원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냐는 질의에 헤럴드 로저스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고 명령이었습니다. 지시 명령이었습니다. 협조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명령이었다고 못 박은 겁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쿠팡 사태의 주무부처는 과기부라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SSD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으로. 지난 26일 쿠팡이 주장한 정부 지시가 국정원이었다는 MBN 단독 보도 직후 국정원이 내놓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문제가 된 노트북 포렌식 작업에도 국정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일 범부처 TF에 들어가 정보 파악에 착수했다며
쿠팡 침해 사건에 대한 공격 주체, 배후 가능성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쿠팡이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다는 경찰 입장과도 엇갈립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쿠팡 상설특검 소식입니다. 당초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노동청 여러 곳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 의견을 달아 쿠팡을 처음 검찰에 넘긴 근로감독관을 특감이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안관섭 상설특검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최초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6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월 검찰에 넘긴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원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지난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1일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 감독관은 기소 의견서에서 쿠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부 서울 동부지청 근로감독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주택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는 등 고용부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무면허 상태였을 뿐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은색 승용차 앞을 경찰 차량이 막아서며 정차를 유도합니다. 뒤이어 차량에서 남성 4명이 줄지어 나오고 운전자는 10여 분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곧이어 녹색 옷을 입은 운전자가 결국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 도로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고 1km를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인원수가 여기서 한 두세 배는 많았는데 엄청 다급했다고 해야 되나? 차량 운전자는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곳까지 경찰과 추격전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무려 6년 동안 국내에서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차량에 함께 탔던 남성 4명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현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던 업체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연장했고 무려 2년 넘게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지난 2023년 12월 견인차 업체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오는 2028년 말까지 업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구청 측은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견인업체 운전자가 번호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무면허 상태로 보인다며 실제 구청과 계약을 맺고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면허 정지인 상태를 알게 됐다는 거죠. 운행을 했다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하려고 수사협정을 노래가 온 거죠.
MBN 취재 결과 해당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로 무려 2년 2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견인차 업체는 무면허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일을 한 대가로 올해에만 3,100여만 원을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무면허로 견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을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청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산하고 이런 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울 강서구청 측은 계약을 연장할 때 보험 가입증 등 서류를 받지만 면허증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구청은 지난 6월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운전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 2명을 경징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앞으로 견인차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운전면허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행정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주 기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면요. 역주행 도주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을 차량으로 밀고 간 것도 모자라서 역주행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라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도주극은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이 하얀색 차량을 포착하고 달려가서 차에서 내리라고 뭔가 손짓을 하고 있죠.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는데도 차로 경찰을 밀어붙이더니 역주행까지 합니다. 그렇네요.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역주행을 하다가 가로막히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힌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이 도주극을 벌인 건가요? 사실 이 용의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밧줄로 묶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사람입니다. 예. 빼앗은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기도 했는데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아무래도 차량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다 보니까 상황은 조금 긴박했죠. 일단 차량 물피 사고는 있었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의 차량일까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 차량입니다. 도망을 갔던 이유가 있네요. 다음 아이템 보죠. QR코드 믿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QR코드라 하면은 뭐 요금 청구서에도 있고요. 식당에 가도 있고 어떤 설명서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고 하니 어떤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온 겁니까? 네, 신종 수법이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큐싱,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해서 사람을 낚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방법인지 실제 사례로 구성한 경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어? 나이킹나 뭐야? 그러니까 킥보드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핸드폰 속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결제까지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깜빡 속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부산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 가짜 QR코드를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예. 물리적으로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딱 메뉴나 주차 요금 정산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QR코드 이미지를 심어서 이 QR코드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짜 QR코드가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QR코드 주변을 봐서 뭔가 이렇게 덧붙인 흔적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요금 고지서 등에 있는 QR코드가 좀 의심스럽다면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보신 분들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이죠. 그러니까 모레부터 곰 사육이 금지됩니다. 문제는 전국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200마리의 곰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한 곰 농장.
철제 우리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곰들이 눈에 초점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수없이 머리를 철창에 비벼대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배설물도 치우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농장도 존재를 하고요. 과거 일부 농장에서는 산채로 웅담을 채취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전국 농장 11곳에서 사육 중인 200마리의 곰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는 것. 전남 구례에 100억 원을 들여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보호소를 지었고 강원 화천에도 민간 보호소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일단 전면 시행을 6개월 미루고 동물단체들에게 농가로부터 곰을 사들이기 위한 협상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6개월 내에 전원 매입이 되도록 저희가 동물단체와 농가 간의 협상을 저희가 지원하겠고요. 하지만 정작 큰돈이 드는 곰 매입 비용은 여전히 동물단체가 부담해야 해 정부 대처가 아니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올해도 이제 딱 하루가 남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요. 새해 첫날인 모레는 한파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해돋이 계획 세우셨다면 방한용품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 안정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빙판을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오고 싶어 했어요. 지금 날씨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근했던 날씨는 오후 들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과 새해 첫날에는 강력한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이후에도 더 내려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 이렇게 해돋이 명소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방한도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자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일까지 이어진 뒤 3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새해 첫 해를 어디서 맞이할지 아직 고민이시라면 이번 뉴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를 장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동해 수평선 위로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지만 새해 첫 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런 거는 비밀로 해야지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비밀로 하도록 할게요. 강원도 해돋이 1번지는 강릉 정동진입니다. 이곳 강릉 정동진 해돋이는 제 뒤를 보이는 배 모양 건물 뒤로 떠오르는 크고 붉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게 백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시계와 바다 옆 기찻길까지 독특한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 호미곶도 한반도 해맞이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상생의 손 조형물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라남도 해남 맴섬도 해맞이 명소로 손꼽힙니다. 두 개의 섬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서해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은 33km에 달하는 방조제 도로 양쪽에 바다가 있어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남산도 도심 속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입니다.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일출 직전에 여명과 함께하는 도심 전경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말인데도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반짝 늘었던 소비는 다시 얼어붙었고요. 모임도 줄고 오가는 선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결국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찾는 손님이 없어 생선 매대가 한산합니다. 문을 닫고 쉬는 곳도 있습니다. 연말인데 특수는커녕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요즘 연말이라고 사는 건 별로 없고요. 이제 선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차례나 뭐 이런 것도 요즘은 거의 없어서. 많이 줄고 노인들이 빵 같은 거 사 먹는데 그 좀 뜸해지셨다고.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나눠주며 소비가 반짝 늘었지만 그때뿐 다시 그대로 줄어든 겁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는 3.3% 떨어져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식료품 판매는 한 달 전보다 4.3% 줄었고 옷과 오락, 취미용품 등도 3.6% 감소하며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우리 간단하게 먹자. 고기를 사다 먹어도 옛날엔 소고기였으면 돼지고기를 우리. 문제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 금리를 내려 내수를 살리는 카드는 환율 상승과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가 있어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불경기라는 인식은 2달 연속 강해져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힐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북한에선 차량 번호판이 곧 권력 서열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핵심 인사들의 번호판을 보면 기존과 다른 변화가 포착됩니다. 권력 서열에 변화가 생긴 건지 강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뜻하는 727과 함께 숫자 0001이 붙어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곧 권력 서열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인된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도 위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1일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들어가는 박태성 내각 총리 차량에 0002가 새겨져 있고 지난 27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차량엔 0003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간 당이나 군부는 물론 최고인민회의와 비교해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온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내각 총리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 과거 모습을 살펴보면 내각 총리가 다른 주요 요인들보다 뒤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내각 총리의 역할과 이상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지방 발전 정책과 또 경제 성장을 보다 빠르게 견인하려고 하는.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대규모로 분출됐는데 이런 위험 속에서도 스키를 타는 관광객이 속출해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산 위로 시커먼 화산재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분화했습니다. 용암 분수는 500m 위로 터져나왔고 화산재와 연기는 무려 10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짙은 화산재를 내뿜는 분화구 바로 아래 누군가 유유히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스키어뿐만 아니라 등산객과 사진작가도 몰렸습니다. E quindi diciamo è molto suggestivo salire in questo momento con la contrapposizione tra l'eruzione, la neve, il mare subito sotto, il sole, è un'esperienza unica. 화산 활동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당국이 경보 단계를 높였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용암을 만난 눈이 빠르게 녹으면서 발생하는 고압 증기로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 2월에도 에트나 화산이 분화하며 흘러내린 용암 옆으로 스키를 타고 지나가는 영상이 확산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발하는 화산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반복되며 당국은 안전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년 6월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를 멕시코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0발이 넘는 총알이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속된 총성이 도심을 뒤흔듭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장총을 겨누고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아크론 스타디움과 불과 7km, 차량으로 15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고급 SUV가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지나던 도중 괴한들이 이들 차량을 노린 겁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총격전에 SUV에 타고 있던 사업가와 그의 딸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100발이 넘는 탄피와 장총 등이 발견되면서 계획된 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Nuestra obligación es cuidar la seguridad de los habitantes de nuestro estado y en eso estamos sistemáticamente trabajando. 월드컵 개막을 반년 앞두고 치안 우려가 계속되자 주정부는 2만 명의 보안 인력과 1만 대의 CCTV를 배치하겠다 밝혔습니다. La seguridad es un requisito fundamental para los viajeros de todo el mundo y en Jalisco no le damos la vuelta a ese tema. 하지만 이달 초 아크론 스타디움 인근 건설 현장에서 시신이 든 가방 290개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틀어지게 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으로 종전 협상이 진척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장거리 타격용 드론 90여 대의 공격을 받았는데 방어 시스템이 모두 격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에서의 입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Подобные безрассудные действия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ответа. 러시아가 보복까지 예고하자 우크라이나는 공격할 구실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도중 소식을 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협상이 일그러졌다며 격분했습니다. It's not the right time to do any of that and can't do it. And I learned about it from President Putin today. I was very angry about it.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의 사진과 영상 등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정보기관이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물음에 알아낼 예정이라고 답하며 공격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종전 협상이 흔들리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이 이틀째 대만을 포위한 채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수도 타이페이에 초고층 빌딩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 언제든 수도 한복판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3, 2, 1, 이거 대고! 다연장 로켓포가 괴눈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잇따라 발사됩니다. 하늘을 수놓은 로켓포들은
표적을 향해 날아가 목표 지점에 떨어집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하늘을 장악한 가운데 바다 위 함정들은 연신 탄피를 쏟아내며 함포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틀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항구가 있는 대만 북부와 서남부의 항로를 장악하면서 동남부에서 올 수 있는 외부 지원을 끊어 대만군 최후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는데 중국군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成体系为台岛周边实施空中迫切进逼，重点演练了区域分库、立体射阻。 육해공군과 로켓군이 전방을 맡았다면 드론 부대는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어둠 속 경납고에서 출격한 드론 한 대가 대만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빌딩을 촬영한 영상을 중국군이 공개한 겁니다. 언제라도 대만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심리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台独势力不管依靠什么后台购买什么武器，披着什么伪装，都只有死路一条。 대만은 민주주의의 고향을 지키겠다며 군대를 투입해 대응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대국이 할 일이 아니라며 중국을 향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꽉 막혔던 문화의 벽, 한한령 해제 여부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 10월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은 빠른 방중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방문을 계기로 꽉 막힌 한한령을 풀고 싶은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따라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을 의제로 꺼낼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MBN에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해당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갈등 속 우리 정부의 핵잠 도입 의도 파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항일 유적지 등을 방문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할 정도로 한한령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더 확대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여야의 특검 논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겁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그 경찰이나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준비도 안 하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더 이상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본부를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아니 따로따로 하든지 한번. 통일교 의혹의 경우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팀이 구성돼 있다는 행안부 답변에도 이 대통령은 그건 하고 특검 전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역할을 다하자.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여야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이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자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의 속도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KT가 대규모 해킹 사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고 9월부터 이미 해지한 이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KT는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KT를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셨던 고객 여러분들께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KT는 정부가 권고한 해지 위약금 면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정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불거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지한 고객 중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KT는 이 외에도 6개월 동안 매달 100GB의 데이터와 해외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OTT 이용권과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보상안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T는 정보보안 혁신 TF를 구성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보상안에 직접적인 요금 할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2주로 설정한 기간도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요금 할인도 없고 신청 기간도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단 소액 결제에 쓰인 개인정보 탈취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무척 춥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은 든든하게 껴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서해안에는 눈도 내릴 텐데요. 충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호남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1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은 맑아서 해넘이를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서 해돋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